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2,560에서 상하 150포인트 정도, 2,400에서 2,700 그렇게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모시고 또 오랜만에 한국이랑 미국 증시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일단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특히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가 거의 40% 이상 올라버렸고요. 그다음에 S&P 500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주가, 일본 주가, 대만 주가, 전 세계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우리 코스닥은 한 작년 말에 비해서 한 25%가량 올랐는데, 코스피는 한 15%. 이 15% 의미가 뭐냐면 세계 평균 정도 돼요. 아, 진짜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제일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 대만, 공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국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제조업 중심의 국가인데, 우리 주가가 그런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못 오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못 오른 이유는 우리가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올해가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환율이 좀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간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됐죠. 특히 올해 인구 문제, 인구 문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한국이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 그 다음에 새마을 공급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대두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제조업 중심 국가 중에서는 더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대한민국이. 만약 대한민국 수출을 잘해야지 이제 먹고 살고, 사실 수출과 주식시장의 상관계에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는 지금 이제 4분기 10월, 11월, 12월 데이터는 좀 어떻게 보시고, 12월은 좀 지나야 나오겠지만요. 내년 2024년은 이제 수출 우리나라 더 이제 바닥을 찍고 더 많이 그래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는 있던데. 맞습니다. 우리 수출이 올 9월까지 계속 감소했는데요.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우리 경제가 한 1.4%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내년에 2% 이상 성장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가 증가해야 되고 투자가 증가해야 수출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 투자는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수출 때문에 내년에 2%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수출이 증가하느냐. 그동안 제일 부진했던 게 국가별로는 중국이었고요. 그 다음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였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출이 10월부터 증가하고 내년에도 최소한 5, 6% 증가하면서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 한 2% 내년에는 조금 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수출 얘기해 주셔서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 아마 뜨고 있을 텐데, 2024년 13대 주력 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라는 게 있던데 아마 교수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 조선이랑 정보통신기기, 이제 반도체 이제 해가 두 개 떠 있고 그만큼 좋아진다고 전망하고 있던데, 교수님은 이제 산업연구원의 데이터에 어떻게 보시고, 좀 교수님 같은 의견인 건 반도체 좋게 보신 부분에 있고요. 저는 거시경제를 보기 때문에 구체 업종은 몰라가지고 저도 산업연구원 자료 많이 봅니다. 근데 산업연구원 자료 보니까 내년에 좋아질 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두 가지가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울산 같은데 현지에 가가지고요. 조선업종 관련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지에서도 조선업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자동차가 좋았는데요. 자동차는 내년에 상대적으로 좀 거기 보면은 덜 좋다고 나오고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조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저 궁금한 게, 교수님은 이제 주식시장에 계신 지 지금 몇십 년 되셨죠? 지금 30년 넘죠? 30년 넘었죠. 88년에 들어갔으니까요. 저런 연구 데이터들은 오랫동안 보셨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도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나왔을 텐데, 이렇게 반도체, 조선, 정보통신기 이제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보면 그 해가 되었을 때 주가도 그만큼 진짜 오르나요? 미리서 올랐죠. 올해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70% 올랐을걸요. 지금 삼성전자도 정보통 15만 원 근처 14만 원까지 왔더라고요. 전년 말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주식이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익 증가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서 다 반영해버린 거예요. 이거 이제 내년 주가는 그 다음에 과연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그렇게 주가가 미리미리 반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2025년에, 여기는 2025년 데이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2025년에도 좋아지느냐. 그럼 제가 교수님한테 2025년에 좋아질 것 같은지를 여쭤봐야 될까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여전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조선업종, 이게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보면은 2025년에 내년에 올해보다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요. 네. 2025년에는 이익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되지만은 네. 뭐 여전히 그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 내년에 이익이 급증하니까 올해 주가가 급등한 거고요. 네. 그렇게 이익이 내년에 많이 증가하니까 내후년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오르기는 오르는데. 자, 아까 전에 또 이제 우리나라 인구 문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사 보면 국가 소멸 앞당겨졌다. 10년 뒤 5천만 명 붕괴. 출산율 1.0으로 회복해도 생산 인구 50년 뒤에는 반토막 난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제일 낮 수준이라는 건데, 이건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 걸까요? 심각한 문제죠. 예, 우리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과거 80년대 10% 지금 2%, 1%로 진입하는 과정인데요. 네. 예, 주로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경제를 제가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사람들이 젊어야 소비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소비 투자 줄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구가 구조가 고령화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뉴욕 타임즈에서는 한국의 인구 줄어들 것 앞으로 보고 폐렴으로 전 세계 인구가 거기가 30%가량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한국은행도 자료를 냈는데 이대로 가다 하면 2040년 가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0%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거죠. 예, 인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다시 좀 증시 시장을 좀 돌아와서,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 증시 2024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올해도 크게 보면 박스권인데요. 예, 내년에도 저는 뭐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대세 상승이라면 한 3,000도 넘고 그렇죠. 예, 지난번 3,300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요. 내년에 뭐 3,000까지 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평균 주가가 내년에 올해 한 2,496 정도 되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내년에는 그 2,560에서 뭐 상하 150포인트 정도, 뭐 2,400에서 2,700 그렇게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뭐 아마 1분기 후반 2분기가 특히 그 미국 경기가 많이 둔화되면서 좀 조정을 보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내년 그 11월 그 미국 대선 앞고 좀 불확실성이 지배하면서 그 이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대세 상승이 아니라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박스권의 높낮이는 2,700에서 한 800 정도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요. 2,400에서 2,700 정도. 2,400에서 2,700 정도. 예. 물론 이 이유로 벗어날 수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주로 이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증시는요? 내년에도 올해만큼 좋을까요? 미국 증시는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내년에 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2.4인데 내년에 1.2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이익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올해보다도. 그럼 미국 주가는 올해처럼 오르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 주가 조정폭이 박스권이 우리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일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얘기해 주셔서 지난번에 이제 12월 FOMC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3연속 이제 기준금리 동결했고 사실상 이제 피벗도 선언했는데 그 FOMC 결과물 및 파월의 멘트에서 좀 교수님께서 주목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예, 그동안 그 FOMC 발표문 보면요. 예, 경제가 스트롱하다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스트롱하지만은 슬로우해지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런 단어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점도표 보면은 금리를 한 3차례 인하하겠다. 이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은 좀 앞서가고 있죠.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해가지고 내년에 6차례나 인하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 상한선이 5.5%인데 그렇죠. 내년에 그 4.0까지 연말에 떨어질 수 있다. 시장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0.5세 번 한다라는 걸로 기대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0.25를 6번 하는 거로 시장은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내년에 금리 인하 어떻게 할 거라고 일단 한다고는 보시잖아요. 예, 저도 계속 그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 인하할 것이다. 예, 저도 3월부터 인하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6차례 할 것인가 그 정도의 차이죠. 예,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미국 잠재 성장률이
2%인데 내년에는 그 이하로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아마 2.5% 안팎으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적정 수준, 특히 테일러 준칙 해가지고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요. 올 연말에 한 4.6, 내년에는 4% 초반이 나와요. 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떻게 보면 금리가 그때 한창 엄청 가파르게 오를 때 증시든 뭐 부동산이든 많이 무너진 것들이 있었잖아요. 금리 인하 시작되면 주식 투자 방법은 좀 달라야 되는지는 증시는 좀 좋아질까요? 그래도?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이미 다 반영됐다. 네. 근데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이에요. 네, 제가 앞서 그 내년 1분기 후반 2분기에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미국 주가, 우리 주가도. 네, 그거는 금리는 더 낮아질 거예요. 아까 기준금리 3월부터 내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금리도 지금 많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기업이익 증가율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하락 속도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은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못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 집값 오른다. 뭐 이런 거는요. 꼭 경기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금리 오를 때 주가도 올랐어요. 예, 그때는 금리 오르는 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네.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은 금리가 떨어지겠지만 기업 이익이 떨어지는 게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예. 증시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 2분기, 물론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올해보다는 아까 평균이 뭐 올해보다 높다 말씀드렸으면 분기별로 보면은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 가지고는 미국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하락보다는 경기 침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런 거 자세한 이야기는요. 오늘 한 신문 두 면에 걸쳐서 칼럼을 썼는데요. 그거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중앙일보에다가 오늘 날짜. 오늘 날짜인가요? 예, 오늘. 예, 한번 보시면은요.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요약해가지고 인터뷰식으로 또 조선일보에도 같은 날짜에 실렸거든요. 예, 두 기사를 보면은 왜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지 아주 제가 자세한 내용을 써놨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링크도 함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그래도 하면 어쨌든 뭐 바이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섹터 같은 성장주에는 그래도 약간 플러스가 되는 게 있으니까 좋게 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쪽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쪽 기업들이 좀 부채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또 시차를 두면 금리를 인하하면 또 언젠가는 또 경기가 회복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업종 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특히 그 바이오주가 아마 2015년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지금 쉬었거든요. 네. 뭐 금리 인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새로운 신약 이야기가 나오면요. 뭐 내년에는 바이오주가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혹시나 교수님 안 나오신 사이에 11월 공매도 금지 있었잖아요. 예. 요거는 2024년에도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6월 때까지 한시적 금지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주가를 결정하는 기업 이익이에요. 네네. 뭐 공매도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할 수는 있죠. 네. 예, 그리고 공매도 상환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는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기업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에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뭐 불법 공매도, 뭐 주식도 없으면서 일부 기관들이 최근에 판 경우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철저히 막아야 되죠. 예, 그런데 저는 공매도가 있건 없건 뭐 그건 아주 일시적이다. 예, 중기적으로는 결국 기업 이익이 주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공매도에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어쨌든 한국 증시 내년에는 2,400과 2,700 사이 정도 이제 박스로 생각하시고 미국 증시는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좋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유망 세트는 어디고 좀 어떤 주식을 내년에 좀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 올해 미리서 반영했습니다만
반도체. 예, 그다음에 조선. 예, 이런 것들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요. 물론 2025년이 좋아져야지 내년에 주가가 반등할 텐데 그러니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널리스트들 제가 보고자를 다 보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조선업종 애널리스트들의 최소한 거 분석할 때 최소한 2년, 3년 후까지는 이익 전망, 매출액 전망 이런 걸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25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 어떤 상황인가요? 다 좋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익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말이 맞다면은 내년에도 오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는 굉장히 나빴다가 내년에 확 이렇게 계단을 띄워버리는데요. 근데 2025년은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것들이 오르더라도 별로 이제 큰 폭으로 오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조선을 지금 좋게 이제 내년에 산업 자체는 좋게 보셨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2025년 데이터도 봐야 되는데 그게 크게 점핑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만하게 오른다는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반도체 조선이 더 좋게 보이시나요? 예,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죠. 예, 그리고 뭐 올해 정말 급등했다가 급나간 2차 전지 이건 뭐 차별화돼서 내년에는 좀 종목 간 차별화가 좀 심화될 것 같고요. 그럼 말씀하신 2차 전지 종목 간 차별화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익을 얼마나 낸가 그동안 이제 꿈이었죠, 꿈. 그렇죠. 앞으로 그 2차 전지 굉장히 전기차 빨리 성장한다. 모든 2차 전지들이 다 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다 같이 갔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시장이 이제 구별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에서 종목은 제가 딱 국민주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형주이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거든요. 내년에 이익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올랐는데 뭐 2025년 이익이 2020년보다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르면 한 5%, 10% 그래서 내년에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저도 주주인데 주주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 들거든요. 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게 키높이라는 걸 좀 맞춰야 되는 거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가 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전자제품이 별로 안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그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요. 최근에 저 미국 거 소비 동향을 보니까 소비하면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그 내구재 소비가 주로 전자제품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 집에 있으면서 내구재 소비를 굉장히 많이 늘려버렸어요. 2020년, 21년. 2020년 세계 경제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나라 그 전자업체들 이익 많이 냈거든요. 그때 세계가 전자제품을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자제품 한 번 사면 오래 쓰죠. 최근에 보니까 미국 거 소비 동향 보니까요. 소비 중에 서비스 소비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내구재 소비는 최근에 거의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년에 물론 반도체에서 이익이 많이 나겠습니다만은 다른 분야는 제가 뭐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분야는 이익이 별로 안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굉장히 싸 보이는 저평가된 영역은 좀 그러면 교수님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금융주들이 저평가되기는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금리의 하락 사이클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뭐 저평가된 상태로 계속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됐는데 좀 재평가를 받을 것 같은 영역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런 업종은 사실 올해 저 기업 수익이 전반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PER 보면 그렇게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